전산실에서 교실까지 광 케이블을 연결하고 광다중화 장치로 구축하는 광 네트워크 항내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산실에서 교실까지 광 케이블을 배선하고 싶은데요. 두 개의 코어가 한 쌍을 이루어야 한 개의 교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배선 방식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더넷 방식의 배선으로는 32개의 교실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64코어가 필요하고요. 모든 교실에 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그 배선의 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통신 3사는 FTTH, Fiber to the Home이라는 기술로 자신들의 기지국에서 가정집의 안방까지 광 케이블을 배선하여 IPTV, 인터넷, VoIP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 개의 지점이 32개의 지점과 연결되는 점대 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면서 한 개의 광원에 영상, 데이터, 음성을 전송하는 다중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진동과 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빛에 28dB의 진동 마진을 가하면 32개로 쪼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전력으로 말이지요. 전원, 전력 없이 광원을 분할한다고 하여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쪼개진 빛에 프리즘의 원리를 이용하여 거울을 비추면 1코어의 광원을 32개로 분기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의 배선으로 전산실과 32개의 교실을 광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기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치를 광다중화 장치라고 합니다. FTTH, 폰, 광다중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광 케이블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배선은 곧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건축물과 그 운명을 함께합니다. 한 번 배선된 케이블은 수명이 다하더라도 쉽게 철거할 수 없고 교체하기가 쉽지 않아서 건물의 수명까지 더 사용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기술은 수차례 발전할 것이고요. 스쿨렛 서비스는 1, 2, 3단계를 지나 현재 4단계에 이르렀고 그 서비스 대역폭은 1GBps에 다다릅니다. 이후에 서비스 대역폭은 1GBps를 상회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고 있는 대역폭의 10분의 1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의 87%는 카테고리 5 UTP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언제 배선되었을까요? 항내망이 처음 도입된 시기에 주된 배선 소재가 카테고리 5 UTP 케이블이었는데요. 이 학교가 다시 배선을 한다면 그 케이블은 또 20년을 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용량의 트래픽이 요구되는 교육 환경과 마주할 텐데요. 아무래도 UTP 케이블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용량 네트워크의 구축. 이것은 우리가 광 케이블을 배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항내망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첫 번째 항내망은 전산실에서 교실까지 전 구간을 UTP 케이블로 연결하였습니다. 그 후 전산실에서 EPS실까지는 광 케이블로 연결하고 EPS실에서 교실까지 UTP 케이블로 연결하는 통합 배선 항내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전산실에서 EPS실까지는 광 케이블을 EPS실에서 교실까지는 UTP 케이블로 연결한 후 SDN 스위치로 구성한 항내망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이 항내망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직역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부분과 그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로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나눈 후 이 제어부를 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특별실로 사용했던 교실을 금년도에 교무실로 사용해야 할 때 이전의 학내망에서는 특별실의 벽부에 부착된 아울렛의 선번을 찾아서 EPS실 또는 전산실까지 올라간 후 그 선번에 UTP 케이블을 업무용 스위치로 옮겨야 했습니다. SDN 학내망은 이런 경우 경로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경로만 다시 정의해주면 됩니다. 망 변경이 한결 수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학내망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된 배선의 소재가 UTP 케이블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이 모든 학내망이 이더넷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더넷 방식의 네트워크는 점대점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합니다. 전산실과 EPS실이 1대1로 연결되어야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또한 EPS실과 각 교실이 1대1로 연결되어야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더넷 방식의 배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모두 78개의 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더넷 방식으로 배선해 보겠습니다. 이 배선은 도대체 몇 가닥일까요? 312노드입니다. 놀라운 것은 배선의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배선양에도 불구하고 배선의 예비율이 0%라는 사실입니다. 교육 환경이 변화하여 OTT망을 추가하기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배선을 해야 합니다. 이 배선은 또 몇 가닥인가요? 또 IoT망을 확장하기로 한다면 또다시 배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배선의 양을 카운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학교의 전산실에는 이 많은 양의 배선을 관리할 전산요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배선을 관리하는 업무는 오롯이 선생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학교의 전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본 학교의 전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선의 양은 업무의 양과 비례합니다. 그 양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아니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구축해야 할 학내망은 명확해졌습니다. 최소의 배선으로 대용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학내망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실에서 EPS실까지 광 케이블을 배선하고 EPS실에서 무전력으로 분기시킨 후 각 교실을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모든 교실의 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 학내망을 FTTH 기반의 광 네트워크 학내망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산실에는 광송신기를 설치하고 각 층의 EPS실까지 4코어의 싱글모드 광 케이블을 배선합니다. EPS실에서는 광분배기가 이 광 케이블을 받아서 무전력으로 분기시킨 후 각 교실을 2코어의 싱글모드 광 케이블로 연결시키는데요. 모든 교실에서는 광수신기가 이 광 케이블을 받습니다. 교실의 무선 AP는 광수신기에 연결되고 다수 사용자실은 벽면의 아울렛, 바닥의 시스템 박스 등의 연결구를 통하여 전화기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일반 교실의 컴퓨터와 전화기는 광수신기에 직접 연결하고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산실에는 광송신기를 설치하여 상단으로는 스쿨렛 장비와 연결해서 업무망, 교육망, 무선망을 구성하고 전화망은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 전화망을 분리하는 데에는 IPPBX라는 전화교환기가 사용되는데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려는 학교는 070 모뎀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산실에서 EPS실까지는 4코어의 싱글모드 광 케이블을 배선하는데요. 이 중 1코어를 광분배기와 연결하고 3코어는 예비 회선으로 융착됩니다. EPS실에는 광분배기를 배치하여 전산실에서 내려온 광 케이블을 무전력으로 분기시킨 후 각 교실을 2코어의 광 케이블로 연결시킵니다. 이 중 1코어를 광수신기와 연결시키고 1코어는 예비 회선으로 융착됩니다. 각 교실로 배선된 광 케이블은 광수신기와 연결되는데요. 교실의 용도에 따라 4가지 타입의 광수신기가 있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AT200 광수신기를 배치하여 컴퓨터, 전화기, 무선 AP를 연결합니다. 다수 사용자가 근무하는 특별실에는 B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하는데요. B타입의 광수신기에는 8포트 허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8개로 확장된 포트는 아울렛 또는 시스템 박스 등 연결구를 이용하면 14개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다수 사용자실에서도 무선 A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컴퓨터실에는 텐지 A 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하는데요. 이 광수신기는 텐지를 지원하는 광수신기로 텐지 업링크 포트가 있는 스위치와 함께 텐지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실에는 다수의 컴퓨터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모두 연결시키기 위하여 허브 단자함을 설치하는데요. 이 허브 단자함에는 텐지로 업링크할 수 있는 24포트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컴퓨터실을 텐지 네트워크로 구축할 수 있고요. 컴퓨터실에서도 유선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실도 대용량 트래픽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7인 이하의 다수 사용자가 근무하는 행정실 또는 학년 교무실에는 텐지 B 타입의 광수신기를 배치하면 연결구를 통하여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를 14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 AP도 사용할 수 있고요. 7인 이상의 다수 사용자가 근무하는 교무센터에는 텐지 A 타입의 광수신기와 텐지 업링크 스위치가 내장된 허브 단자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결구를 통하면 다수의 컴퓨터, 복합기, 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고 무선 AP를 연결하여 와이파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어떤 학교의 학내망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21학급 규모의 중학교인데요. 모두 67개의 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더넷 방식의 통합 배선으로 구축할 때의 배선량, 광다중화 방식으로 구축했을 때의 배선량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관적인 숫자보다는 백분율로 비교한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수직 배선, 즉 전산실에서 EPS실까지의 배선량은 85%, 수평 배선, 즉 EPS실에서 교실까지의 배선량은 75%가 줄었습니다. 배선의 양이 확연히 줄었음에도 EPS실의 300%, 모든 교실에는 100%의 예비율이 생겼습니다. 줄어든 배선량은 업무의 양을 줄여줍니다. 이 학교의 전산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다한 배선의 양이 부른 과도한 업무량 때문입니다. 이 학교의 전산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점대다중 네트워크 기반의 중앙 집중형 구조는 망관리에 쏟아붓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이러한 배선량의 단순 비교는 분기 지점인 EPS실에서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이 EPS실은 통합 배선으로 구축되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배선에도 불구하고 배선의 예비율은 0%입니다.
또한 이 많은 장비를 가동하는 데 적지 않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EPS-C를 광다중화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심플해지면서도 배선의 예비율은 300%가 되었고 수동소자 방식으로 그 장애율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제로이지요. 이렇게 구성되는 광 네트워크 항내망은 스마트하고 그린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정보통신 설비에서 달성해야 할 성과 수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각 교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존의 교실에는 데이터와 보이스 두 개의 회선밖에는 없었습니다. 광수신기가 배치된 교실에는 4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면서도 100%의 예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또 4개의 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고요. 무선 AP, IP 전화기를 별도의 전원 어댑터 없이 광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항내망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을까요? 폰 방식의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단말기가 전송한 데이터가 지정된 시간에 따라 이동합니다. 선입 선출이 원칙인 이더넷 방식과 확연히 다르지요. 이것을 TDM, 타임 더비전 멀티플렉싱, 시간 분할 다중 전송이라고 합니다. TDM은 ATM,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 비동기식 전송 방식과 함께 대용량 전송 엔진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폰 방식의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장 대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향의 파장 대역이 상향의 파장 대역과 다르고 전송 속도에 따라 또 다른 파장 대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DBA, 다이나믹 밴드위드 얼로케이션, 동적 대역 할당이라고 합니다. 광 네트워크 항내망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용량의 네트워크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내망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넷 방식의 항내망입니다. 행정실에서 나온 데이터가 첫 번째 이더넷 스위치에 도착하면 이더넷 스위치는 이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전송하는데요. 잘게 쪼개진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이 패킷에는 쪼개진 데이터의 원본과 함께 출발지의 정보와 목적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는 이 패킷을 VLAN ID를 따라서 이동시키는데요. 이 패킷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레이어 3 계층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항내망에서는 방화벽이 L3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방화벽은 행정실에서 올라온 패킷이 다른 VLAN ID, 즉 교육망 또는 무선망과 통신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보안 정책으로 망구성을 완성하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패킷은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학교 담장 밖으로 송출합니다. 반면에 학교 내에서의 데이터 흐름, 즉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보내어지는 데이터는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지의 정보, 즉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더넷 스위치는 각각의 포트의 맥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 VLAN ID 내에서의 데이터의 선회가 매우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폰 방식의 항내망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실에서 나온 데이터는 행정실의 광수신기에 매핑되어 있는 VLAN ID를 따라서 광송신기로 올라갑니다. 광송신기는 이 데이터를
VLAN-ID 10과 매핑하여 방화벽으로 전송하고, 방화벽은 행정실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다른 VLAN-ID와는 통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보안 정책으로 망구성을 완성하고,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이터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학교 담장 밖으로 송출합니다. 행정실에서 교무실로 보내는 데이터는 VLAN-ID 10을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이더넷 방식의 항내망과는 다르게 광송신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광송신기까지 올라온 데이터가 교무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올라왔던 통로를 따라 도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같은 광원을 사용하는 모든 광수신기, 즉 같은 스플리터에 연결된 광수신기들로 모두 전송됩니다. 여러 대의 광수신기가 행정실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하지만 이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것은 교무실의 광수신기뿐입니다. 왜냐하면 광송신기가 이 데이터를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즉 암호화하여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교무실의 광수신기는 암호화된 행정실의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 가상의 포트를 만들어서 VLAN-ID 10과 매핑하여 교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하는데요. 이 가상의 포트를 잼포트라고 합니다. GEM, 지폰 인캡슐레이션 메소드라고 불리우는 이 가상의 포트에는 행정실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캡슐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네트워크 항내망은 이더넷 방식의 항내망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대용량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우리는 집에서 IPTV를 통하여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집에서 PC방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안 곳곳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기가 있는 집에서는 수화기를 들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아파트가 폰 방식의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모르거나 우리 집이 FTTH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노트북을 업무망 서비스 포트에 연결하면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교육망 서비스 포트에 연결하면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곳곳에서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으며 수화기를 들면 다른 교실의 선생님과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폰 방식의 네트워크를 모르더라도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학생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내망은 더 이상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제 항내망은 서비스입니다.